제도적으로 이제 순수 민간 재건축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인정하고 틀을 새로 짜는 그런 접근 방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어떻게 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부동산원에서 권역별 정비사업을 그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끝마쳤습니다. 이게 1회부터 5회까지 있었는데 그 3월 7일 보도자료는 5회차까지 다 끝낸 다음에 뭐 잘 끝났다 이렇게 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국토부에서도 와서 앞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제도 개선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120 부동산 대책이 안전진단 쉽게 해주는 거잖아요. 110 부동산 대책하고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회차 설명할 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석자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막 환호했었던 것 같은데, 5회차 설명할 때는 재건축만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안전진단,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쪽에서 나와서 막 재건축만 밀어주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또 재건축하는 다른 조합들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고가 재건축만 쉽고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중저가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국토부는 왜 중재를 하지 않느냐 등등 그런 민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행사가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일단 설명을 보면은 5회차에 걸쳐 가지고 1차는 2월 7일, 그 다음에 2차가 2월 15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했고요. 합산 1,0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기화, 정비사업 정책 방향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제 지인도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정보를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항의나 이런 것도 5회차 되니까 정말 너무 많아졌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뉴스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에서도 노후 주택들이 거의 회복력이 가장 낮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가장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거의 그 종반부를 향해 가는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은, 재건축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초기 단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택가격 회복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될 건데, 결국 근간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조합과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버렸기 때문에 공사비로 인한 그런 갈등이 너무 깊어지면서, 이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는 이런 전망들이 더 힘을 얻으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들 몇 개 정리해서 보면은 최근 경기 광명시 소화동 1073번지 5승주택, 이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로주택 사업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 보시면 될 건데요. 여기 60%가 그냥 이걸 해산했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21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했는데 사업성이 악화돼 가지고 장기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의정부에서 있었던 건데요. 의정부에서도 의정부 산장 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것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건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여러 건설사 불러서 현장 설명회 현설 다 했는데 시공사가 입찰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 삼용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 사업 역시 올 1월 달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그런 입찰을 했는데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결국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게 시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언론 기사를 보면은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1제곱미터도 이게 4억 6천에 얼마 전에 실거래가 됐고요. 21년 9월에 최고가가 9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반토막 난 그런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삼천포로 가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최근 제가 현장 답사 영상을 22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찍었잖아요. 그 찍었을 때 노원 노도강 지역에 39세 이하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매 전세 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전세가가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또 갭 투자하기에 용이한 지역도 아닌데, 근데 노도강 지역을 그렇게 30대들이 일사불란하게 투자를 한 거에 약간 의아한 마음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런 지역이 유망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저는 2021년까지 이제 2020년까지 그 2020년, 21년에 있었던 그런 현상도 하나가 더 기억이 나는 게 있냐면은, 법인화 거래가 되게 많았었던 거 아시죠?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면은 종부세를 무마시킬 수가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도 무마시킬 수가 있는데, 법인 거래와 관련해서 법인 투자를 되게 권장하던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몇몇 지역들을 되게 우호적으로 봤었던 것 같고,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법인 투자가 아주 많았던 지역이 크게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인천이었고요, 두 번째가 청주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원도 지역이었거든요. 이들 세 군데 지역에 2020년, 21년에 법인화 거래 비중이 급증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도 이제 소위 커뮤니티 기반의 특정 지역을 추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이럴 되기 시작하면서 30대들이 노도강 지역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하면은요, 거기 소유주들의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88년 준공된, 89년 준공된 그런 아파트니까 그 당시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60대 이상 노령 인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의외로 손바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소유주나 그 조합원들 몇몇을 보면은, 저는 제 개인이니까 조합원 명부를 볼 수 없지만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화두가 됐던 남양주 진주 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원 남양주 토박이들도 계신데, 그 남양주 진주 아파트가 좋다고 어디선가 추천이 나와서 그거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확 몰리다 보니까 유사한 연령대의 그런 사람들이 대거 가가지고 매수를 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주식처럼 일부 그런 투기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 데는 커뮤니티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여는 좀 좋을 때 쓰는 말이니까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는 노도강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노도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종용하도록 만들었던 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문제의식을 그렇게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상계주공 5단지 전용 면적이 2월 2일 4억 6천만 원에 이제 반토막 나서 이렇게 거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정부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종전 58군데인데 110군데로 늘려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이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재건축을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은 다 공사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재건축 더 많이 하시죠 이러면서 재건축 씬으로 더 많은 민간 단지들을 밀어놓고 있죠. 이쪽이 완전 아사리파인데 일로 더 밀어놓고 있어. 진짜 이게 뭔 생각인지. 그래서 나는 제 최근 영상들을 보면은 정부에게 굉장히 그 안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걸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진짜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비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지금 사건 사고가 폭발하고 있는데, 정비 사업으로 이거 지금 해결도 안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더 많이 몰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통사고 나서 잼 나가지고 그 잼을 풀어야지 이쪽으로 통행하십시오 이러면서 차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거의 완전히 이게 지금 뭔 생각인가, 이게 정말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언더스탠딩 나가가지고 이런 재건축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영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영상의 코어는 저는 그 영상에서 120 부동산 대책이 안전진화 쉽게 하는 건데, 아까 비유하자면 지금 교통 정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차 더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썼냐면은 강남 초고가 재건축 보유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가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초고가 재건축, 여기서 초고가라 하면 15억이 넘는 그런 초고가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몇 군데 없죠. 강남권이랑 목동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초고가 재건축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거랑 다르게 90%가 넘는 그냥 일반 재건축 아파트들은 공사비용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이 내야 되는 분담금의 수준이 몇 천만 원 레벨이 아니라 몇 억 레벨로 이렇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도 정부에서는 5개 신도시 특별법 만들 때 분당 정도만 재건축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지 나머지 4개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임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회의록 전체를 보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국토회의록 다 보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만들 때 분당은 재건축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분당을 제외한 다른 도시 지역에서는 국토부조차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당조차도 15년 걸쳐서 순환 정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4개 도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노후계획도시법이 통과돼 버리니까 분당 재건축 특별법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통과돼 가지고 전국 110개 지역이 됐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건 진짜 완전히 그 시장을 저는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회의록에서 분당만 재건축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전국 110개 지역에서 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로 설명하는 거가 이게 기만이 아니면 뭐가 기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날 세워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제가 뭐 여당시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제 관료로서 공직에 있는 관료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기 신도시조차도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사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신축주택을 이 높은 공사비로 공급했을 때 그 수요 공급 미스매칭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설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지었을 때 그거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또 퀘스천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남양주 진주아파트 얘기를 쭉 하면요.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가 있는데 1200가구가 조합 내분으로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죠. 땅짓고에서도 다루고 언더스탠딩에서도 다루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시면은 2003년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했고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었는데 시공사 선정 해지랍니다. 그래서 재시공사 선정을 하고 16년에 이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새 시공사를 골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우 컨소시엄이 됐는데 2022년에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 조합이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브릿지론을 쓰게 되는데 그 브릿지론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맨 마지막에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휘회복을 하고 나가지고 공사비 직행 요구를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죠. 조합에서 공사비 너무 비싸다면서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자기네가 원래 브릿지론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아니라 어떤 보증을 해주기로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안 하게 되니까 대주단에서는 그럼 브릿지론 만기됐으니까 이자 내세요라고 바로 디폴트 선언하고 이 단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EOD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단지 전체에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 서희도 한 400억 그러니까 그 이 브릿지론 대출해준 대주단도 이제 한 몇십억 걸어놨고 서희도 걸어놨고 그 앞에 있었던 건설사들도 걸어놨고 등등 많은 이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소유주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자들한테 다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한 현물 출제한 조합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막 트리마제 사건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트리마제는 원소유주가 아니라 이제 지주택 형태로 돌아가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자기 재산을 뺏긴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으로 재건축이라는 그런 사업에서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이제 망실당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이슈를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다뤄봤었는데 그리고 저와 생각이 유사한 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다뤘지만 언론에서 이거 다루는 거랑 별도로 지금 여기 조합도 조합과 비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거를 그 둘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해결하려면은 일반적인 재판부와 같은 소위 제3자가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관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뭔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순수한 민간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시세가 이제 서서히 종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방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조합 방식인데요. 조합 방식의 정비 사업은 필연적으로 갈등 과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과다해지면 과다해질수록 민간 사업 주체끼리, 그러니까 서로 소유주끼리 서로 다투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투게 되어 있고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기관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관에서는 손 놓고 둘이 해결하고 오세요.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는 둘이 어떻게 해결해요? 둘이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본에서의 그 사례를 조금 참고하면 저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일본의 도심 재개발, 바로 작년 말에 준공한 그 아자부다 힐스라는 도심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게 2종 주택 재개발의 방식인데 일본도 과거에는 1종 주택 재개발만 있었어요. 근데 1종 주택 재개발은 관에서만 하는 건데 2종 주택 재개발은 관에서만 하니까 좀 역량이 딸려서 민간 시행사를 불러오자 하면서 일본 디벨로퍼의 시대를 만들게 됐고 유명한 디벨로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엔 그런 디벨로퍼가 없지만 건설회사라고 할게요. 근데 현재 한국은 뭐냐면은 민간만으로 하는 1종 재건축 재개발만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1종 재건축 재개발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심화가 됐어요. 이걸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관이 어느 정도 사업 주체로 나가가지고 관도 사업 주체니까 관이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합의하면서 푸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에게 완전히 내깔려 놓은 다음에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자 알아서 하시고 둘이 해결은 그리고 이쪽에서 110개 노후 지역들을 전부 재건축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일로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고서는 나을 수 있는 정책이냐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제 국토부에 뭐 차관 되시는 분까지 나와가지고 3프로TV 나와서 언더스탠딩 나와서 노후 정비법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해야 되는 일은 노후 정비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현재 많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이런 갈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관이 개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비 갈등을 하고 있는 데가 잠실 진주아파트. 잠실에 있는 잠실 진주아파트도 공사비 갈등하고 있죠. 그리고 반주 1, 2, 4지구. 여기는 여긴 너무 기억이 나는데 2017년에 아마 전국 최고 수준의 경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GS건설이랑 현대건설, DH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경합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2조 6천억짜리 공사비였는데 지금 4조 원 달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사비 이슈가 발생했고요. 신반포 22차 여기는 이제 10몇억 달라고 한 데고요. 분담금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배 3위 아파트 아크로리치 카운티 역시 공사비 증액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23년 기준이거나 24년 기준이어가지고 신반포 22차 보면은 공사비가 1,300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반주 1, 2, 4지구도 83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안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올라가는 그 속도와 과정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이게 약한 회사가 아닙니다. 정비사업 전문 기업이고 견적에 대해서는 제일 빠꼼한데 이들이 공사비 이만큼 썼다 이만큼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한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 조합이 그 공사비 시공단 컨소시엄이랑 갈등을 했는데 결국은 시공단이 이겨가지고 공사비 다 증액 처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공단에 있었던 게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었는데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 보고 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시공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합 대상으로 공사비 청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또 공사비 청구 러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청구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토부에서는 눈 가리고 귀 닫고 신규 110개 노후주택지역 빨리 재건축하십시오라고 막 밀어붙이고 초기 단계는 갈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 재건축합시다 이러면서 막 가니까 합의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합의가 안 된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부터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목 구간까지는 안 되니까 막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완전 꽉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1인당 6억 더 내라. 1인당 얼마 더 내라.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전국에서 공사비 분쟁을 하고 있고 공사비 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대조, 부가현, 평내동 여기 이제 평내 1구역이 진주 아파트고요. 부평 청천동 청천 2구역에서도 있었고 반포동 1, 2, 4주구 잠실 진주 아파트 이것뿐만 아닙니다. 공공주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에 정부가 이제 발주하는 공동 캠퍼스라는 게 있는데 얘도 건설회사들이 돈 더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공사 가다 말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더 많은 정비사업 조합들을 만들어내면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공사비 갈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이클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이제 순수 민간 재건축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걸 인정하고 틀을 새로 짜는 그런 접근 방식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옆 나라 보면 사례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 나라는 지금도 이런 복합 도심 재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거의 안 되고 지금 갈등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배울 건 배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